안녕하세요. 주하나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이렇게 또 방송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일단 다음 주부터 조금 다른 형태의 방송을 진행할 것 같아서, 지난 일주일 동안 좀 다시, 리밸런싱? 다시 좀 조율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따로 공지를 못 드리고, 방송을 진행을 못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대신 다음 주부터 조금 새로워지는 내용들로 돌아올 예정인데, 그거는 제가 추후에 저희 그 유튜브 커뮤니티 글을 통해서 좀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시장 분위기는 어떠했는지 좀 짤막하게라도 시황 상황을 챙겨보도록 할 텐데, 지금이 과연 비트코인의 고점 부근인지, 그리고 딥시크로 세상이 아주 떠들썩했는데, 딥시크를 뛰어넘는 코인 프로젝트가 있다라는데, 기술적으로 어떤 프로젝트일지도 같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취임 이후로도 중국과 미국의 여러 측면에서의 그런 경쟁 구도는 더욱더 심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번 딥시크 출현과 함께 다시 한번 중국과 미국의 기술력 측면을 놓고 정말 경쟁이 더욱더 깊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중국 AI 스타트업이 만든 딥시크, 좀 앱스토어 뭐 1위 기록을 했다. 그와 동시에 엔비디아가 어제 뭐 17% 가까이 하락을 하기도 했고, 이제 그나마 설이어서 저희 국내 시장이 쉬어가서 다행이지, 이거 국내에서 오픈되어 있는 상황이었으면 그동안 SK하이닉스랑 올랐던 거 다시 그대로 다 토해낼 뻔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에 국내 시장도 좀 열리면 분위기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야 될 것 같은데, 만약 그 안에 엔비디아나 지금 어제 뉴욕 증시에서 하락했던 반도체 관련주들의 주가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되려 해당 사태 논란이 계속해서 더 심화가 된다면 국내 증시 관련주들도 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은 투자하시는 분들 주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미국에서 그런 굉장히 고성능의 AI 반도체 수출을 규제하면서 좀 규제 칼날을 지금까지 들이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모델이 중국에서 나왔다라는 것에 좀 세상이 많이 놀랬던 것 같고요. 이 딥시크 팀의 좀 주요 인력들을 체크를 해보니까 대부분 젊은 중국 국내파 개발자들이었대요. 그래서 중국도 워낙 유학을 또 많이 가는 국가 중에 하나이니만큼 해외 대학교 출신의 인재들이 상당히 많은, 그렇게 인재들이 굉장히 넘쳐나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이 중국 안에서 명문대를 나온 젊은 뭐 팀장급이 뭐 35살이라고 하니까 20대에서 30대 사이에 젊은 천재들이 만들었다. 이런 내용도 확인이 됐고, 또 트럼프 대통령도 즉각 이 딥시크와 관련된 코멘트를 내놨는데 생각보다 긍정적인 좀 평가를 내렸어요. 중국이 어쨌든 AI 기술을 공개한 것을 놓고 뭐 관련주들의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긴 했지만, 이런 움직임 자체가 미국 산업계에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신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쨌든 우리 미국은 승리를 하기 위해서 경쟁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딥시크가 이번에 이렇게 크게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건 정말 지금 기존의 이 빅테크 기업들이 하는 것처럼 많은 돈을 쓰지 않아도 AI를 발전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이 부분에 집중을 하면서 비용 절감을, 미국 기업들 안에서 비용 절감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라는 전망과 함께 어떻게 보면은 딥시크의 발전을 하나의 좀 자산으로 보고 있다라는 설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다만 딥시크와 관련해서 뭐 회의론자들도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죠. 딥시크가 정말로 비싼 AI 칩을 사용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을 이뤄냈는지를 놓고는 여러 가지 의심의 눈초리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중국한테 팔지 말라고 해서 AI 반도체들을 안 팔고 있었는데도 이런 게 나왔다라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중국도 이 비싼 AI 칩을 가지고 테스트를 하고 다 만들었는데 이거를 미국에서 수출 규제를 한 품목을 놓고 우리가 썼다라고 대놓고 말을 못해서 그냥 숨기고 있는 거다. 라는 내용의 좀 회의론적인 관점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또 머스크가 또 한마디 더 했습니다. Obviously, 당연하다, 분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중국도 분명히 비싼 칩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에 동의한다라는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어제 오늘 이렇게 딥시크의 출현으로 전 세계가 아주 화들짝 놀라면서 국내 뉴스에서도 좀 주요 내용으로 많이 다뤄지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 코인 시장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비트코인의 또 가격 하락이 나오기도 했었고, 딥시크 출현과 동시에 관련된 밈코인들, 한마디로 사기 코인들이 엄청나게 발행이 많이 됐는데요. 지금 기사에 의하면 75개가 넘는 가짜 딥시크 코인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지난 하루 동안 지금 뭐 3배 넘게 계속해서 급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그 코인들 안에서의 변동성도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딥시크 공식 코인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딥시크와 관련된 코인을 발견하셨다면 조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딥시크로 떠들썩했는데 코인 시장 안에서의 특히 비트코인과 관련돼서 우리가 주목해 볼 포인트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우리가 알고 있었지만 이 재무부 장관의 친암호화폐 인물인 베센트 스콧 베센트가 지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찬성이 뭐 68표, 반대가 29표로 통과가 되면서 결국 베센트가 트럼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암호화폐 찬성론자이자 또 CBDC의 반대론자인데 이번에는 트럼프 행정부 안에서 재무부 장관 자리에 최종적으로 인준됐다라고 하니까 이 또한 암호화폐 시장 안에서는 좀 긍정의 분위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게 될 것 같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비트코인과 관련된 행정명령에 사인을 하고 나서 그 뒤로 좀 구체적인 소식들이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은 없지만 이 업계 인사들이 앞으로 미국이 어떤 길을 걷게 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은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확인해 볼 거는 이 미국 자산 운용사인 바네크의 이 디지털 자산 리서치 책임자인 매튜 시겔의 코멘트인데요. 비트코인만이 미국 정부 암호화폐 전략 자산 준비금에 적합한 암호화폐다. 라고 다시 한번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다른 디지털 자산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미국 정부 준비금에 적합한 유일한 암호화폐다라고 강조하는 말을 남겼고요. 다만 그에 앞서서 리플 CEO가 갈링하우스 CEO가 미국 정부가 전략 자산에 비트코인 말고 다른 코인들도 고려를 해줘야 된다라는 내용을 또 전하기도 했습니다. 상당히 상반된 입장을 보여주고 있죠. 자산운용사 쪽에서는 비트코인만 취급해야 된다. 그리고 다른 코인의 수장은 비트코인 말고 다른 알트코인들도 고려하는 게 옳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미국 정부가 암호화폐 전략자산 준비금을 도입을 한다면 리플을 포함한 다른 토큰도 포함돼야 된다라고 갈링하우스 CEO가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는 지금 멀티체인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공평한 경쟁 환경을 지지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 디지털 자산 준비금은 하나의 토큰이 아니라 이 산업을 대표할 만한 것이어야 된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리플만 뭐 이야기하기엔 좀 뭐했나 보죠? 뭐 리플 이야기하면서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이런 코인들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리플이 만약에 이 정부 차원에서 또 다른 전략 자산 고려 대상에 오를 수 있을지, 오를 수 있다라는 어떤 코멘트만 나와도 리플 개별 가격의 움직임은 상당히 크게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리플도 현재 시각 기준으로 급등 흐름을 전일 대비 이어가고 있는데 어떤 이슈가 있는지도 뒤에서 계속해서 확인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애리조나주에서는 지금 비트코인의 전략 준비금 도입 법안과 관련해서 승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애리조나주 상원 재무위원회가 주정부 차원의 비트코인 전략 준비금 도입 법안을 승인했다라고 하는데 주정부 재무부와 연금 자금을 포함해서 공공 자금의 최대 10%를 암호화폐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국가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전략 준비금으로 가져가기 위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 안에서 더 세분화돼서 주 차원에서도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것 함께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 가운데 암호화폐와 관련돼서 추가적인 행정명령이나 내용들이 전해지지는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행보와 코멘트를 통해서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암호화폐 시장을 어떻게
움직이고 싶은지 좀 미리 알아볼 수 있는 코멘트들도 나왔죠.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이런 미국의 대형 은행들에 대한 비판 수위를 최근에 계속 높여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미국 은행들의 예대 마진에 대해서 조금 깊이 들여다보고 있다라는 언급 멘트를 내놨는데, 결론적으로는 은행들이 벌어들이고 있는 수익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압박을 가하겠다라고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언론들, 해외 외신들 확인을 해보니까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에 이제 있었던 다보스 포럼에서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직접적으로 멘션하면서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은행 계좌가 정지당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암호화폐 인사들의 디뱅킹 사태를 놓고 강력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은행들이, 기존의 이제 은행들이 암호화폐 유명 인사들의 은행을 막는, 계좌를 틀어 막는 그런 사태들이 있었었죠. 작년에도 여러 차례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디뱅킹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거래를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당신의 뭐 계좌를 허용하지 않는다, 당신의 거래를 뭐 반기지 않기 때문에 허락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그냥 갑자기 다 전면 블럭시켜버리는 그런 사태가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태를 언급하면서 그들은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의 계좌가 정지당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대표적으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멘션하면서 비판의 말을 내놨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이름 자체는 어떻게 보면 그대로 직역하면 미국의 은행이잖아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근데 미국의 은행인데 왜 그들은 친절하지 않냐라고 하면서 불만을 드러냈다라고 하고요. 일단 디뱅킹과 관련돼서 앞으로 뭐 은행들이 이자율 책정 방식은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뭐 예대금리 마진 문제나 또 금리 규제 가능성, 이런 부분들까지도 좀 내재화된 발언으로 언론은 보고 있는 상황인데, 뭐 미국 은행의 예대 마진이 뭐 어떻게 된다고 코인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바로 연결되진 않을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또 우리가 코인 쪽으로 풀어갈 수 있는 부분은 디파이 프로젝트가 되겠죠. 이 기존 은행권들의 어떻게 보면은 정반대로 가져갈 수 있는 게 디파이 시스템인데, 이 트럼프 아들들이 이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라는 디파이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죠. 은행이나 중개기관을 통하지 않고 자금을 예치하거나 뭐 대출을 받거나 또 암호화폐로 거래를 할 수 있게 하는 게 디파이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일단 기존 이 은행권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가면서 혹시 디파이를 밀어주는 하나의 시그널로도 풀이를 해볼 수 있는 건지는 계속해서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움직임을 예의주시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시각 기준으로 암호화폐의 가격 움직임들도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 비트코인은 98,000달러까지 하락을 했다가 지금은 102,000달러 선까지 다시 반등을 해줬습니다. 전일 대비 2%의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앞에서 말씀드렸었던 리플 같은 경우는 10% 넘게 오르고 있죠. 3달러 윗단에서 여전히 가격대를 유지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암호화폐 시가총액은 여전히 3조 5천억 달러 정도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58.1%, 이더리움이 10.9%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조금 차트적인 관점과 온체인 데이터 관점에서의 풀이는 어떠할지도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본의 상장사인 메타플래닛이 비트코인을 추가적으로 매집하기 위해서 7억 4,500만 달러를 추가적으로 조달한다고 합니다. 비트코인 매입을 위해서 이 아시아 주식시장을 다 통틀어서 상장되어 있는 상장사가 모으는 자금 중에는 최대 규모이고요. 메타플래닛이 이제 뭐 일본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역할을 좀 자처하고 있기 때문에 메타플래닛은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비트코인의 보유량을 늘려가고 있고, 일단 이 회사는 올해 말까지 보유량을 10,000개까지 확장시킨다라고 합니다. 내년에는 21,000개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하는데, 기업 차원에서 대규모로 비트코인을 매집한다라는 건 당연히 비트코인 개별 가격에게는 상당한 호재로 작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게 이걸 것 같아요. 지금 사이클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 10만 달러에서 이렇다 할 만한 가격 상승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이 사이클의 정점은 아닐까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만 달러 돌파 이후에 10만 9천 달러의 고지를 넘기고 다시 또 10만 달러 아래까지 호퇴를 했다가 딱 9만 달러, 9만 뭐 8천, 9만 9천 달러에서 10만 달러 사이에 박스권 행보를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는데 이를 놓고 크립토 퀀트에서는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UTXO 연령대 분석 차트를 근거로 비트코인의 사이클이 정점인지 아닌지를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실 비트코인 안에서의 이 활동량이 증가하는 시기가 그 사이클의 고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이게 치고 올라갔을 때 그 당시 기준으로 14년도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이 가장 높게 나왔었던 사이클의 정점이었었고요. 그리고 이때도 2017년도, 18년도 때도 이 차트가, 이 지표가 올랐을 때가 그 사이클의 가격 정점과 동일했습니다. 그리고 21년도 불장 때도 보시면은 이 지표가 솟아오르자 이때가 비트코인의 가격 정점이었던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도 또한 올라오기는 했습니다. 올라오기는 했는데 중요한 건 과거 뭐 1, 2, 3, 4, 5번보다는 낮은 수치이기 때문에 현재 크립토 퀀트에서 이야기하는 건 지금 UXTO 비율이 역사적인 정점 수준까지는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여전히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지가 있다라고 지금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 뭐 저점은 아닌 만큼 뭐 지금부터 시작이다는 아니지만 현재 이 지표만 놓고 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지는 있다라고 크립토 퀀트에서는 분석의 글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차트적인 관점에서의 내용은 어떨지도 보도록 할 텐데, 비트코인이 모두를 속였다. 이제부터 불마켓은 시작이다.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삼각 수렴에서 어제 그 딥시크 사태로 비트코인이 이 뉴욕 증시와 함께 급락하자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어쨌든 수렴이 깨지면서 좀 하락으로 전환되는 것 아닌가 하는 좀 우려의 글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말 그대로 페이크였다. 페이크고 다시 가격 회복 이후에 이 안에서의 수렴 돌파하고 나면은 비트코인의 가격이 이제 직전 고점을 뚫고 추가적으로 상승해 줄 수 있다라는 관점의 차트를 크립토로버 전문가는 공유를 했고요. 또 타이탄 오브 크립토 전문가 같은 경우도 여전히 불페넌트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리테스트 이후에 비트코인의 추가적인 가격 상승이 기대가 된다라고 하고 현재 타이탄 오브 크립토 전문가가 보고 있는 가격은 14만 달러입니다. 그래서 불페넌트 보시면은 이렇게 올라왔다가 여기에서 이렇게 폭을 좁혀가면서 저항을 뚫고 올라가면서 스트롱 랠리가 시작되는 건데 지금의 차트가 딱 그러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4만 달러의 가격 상승을 타이탄 오브 크립토는 현재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이클적인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마지막으로 이 비트코인 가격과 관련된 부분 또 공유를 드리도록 할 텐데요. 지금 스톡머니 리자드 전문가는 우리가 지금 꼭 마치 2017년도의 불장을 지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 2015년에서 18년도 이 4년 주기의 사이클 안에서 이 비트코인이 3년 동안 600% 정도의 가격 상승을 보였다가 그 뒤로 270일 동안에 1800%의 엄청난 가격 폭발, 가격 상승을 보였는데 지금이 과거 4년 주기와 굉장히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3년부터 25년까지 800일 동안 600%의 상승을 보였는데 지금부터 그렇다면 비트코인이 과거 17년도 사이클과 마찬가지로 1800%의 상승을 보일 것인지 이제 기대한다라는 내용의 차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 리자드 전문가는 2025년 11월에 이번 사이클의 정점이 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미 엄청난 가격 상승을 보였지만 과거에도 그러했던 것처럼 600%부터 추가적인 1800%의 상승이 다가오는 1년 동안 있을 수 있다라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올 겨울까지, 연말까지 비트코인이 정말 과거에 보여줬던 것처럼 세 자릿수, 네 자릿수 이상의 가격 상승을 보여줄 수 있을지도 같이 기대하시면서 지켜보시죠.
자, 이렇게 비트는 어쨌든 10만 달러 선에서 추가적인 급등 흐름을 보여주고 있진 않지만 아직 사이클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기대감과 함께 연말까지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 그 흐름을 같이 좀 타고 있지 못한 게 대표적으로 이더리움이 될 것 같아요. 이더 가격은 전일 대비는 좀 반등을 해주고는 있지만 가격이 이번 사이클에서 사실 거의 이제 무슨 스테이블 코인이냐라는 좀 조롱의 소리가 나올 정도로 변동성이 정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3,100달러 선을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 1년 동안에 좀 차트를 놓고 가격을 확인을 해보시면 이 안에서 계속해서 박스권 플레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2,500 후반에서 4,000달러 사이이고 이게 전체 가격대로 놓고 봤을 때는 어쨌든 직전 고점을 돌파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좀 아쉬움의 입장들도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이더리움이 추가적인 가격 급등을 좀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이더리움의 재단의 이슈가 있는데요. 이더리움 재단이 지금 올해 들어서 벌써 세 번째로 대규모 이더리움 매도 진행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재단이 100개 이더리움을 오늘도 추가적으로 매도를 하면서 올해 들어서 세 번째 이더리움 매도를 진행을 했고요. 어쨌든 이더 가격 측면에서는 부담으로 작용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매도 소식이 나오면서 이더가 5% 정도 좀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올해 처음에 일단 300개 이더리움을 매도를 먼저 했었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매도를 하고 또 간밤에 또 100개 이더리움을 매도하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주소로 확인이 되면서 재단 안에서의 매도 물량이 이더 가격에는 상당한 악재로 계속해서 작용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1월 말인데 한 달 동안 지금 3번의 매도를 재단 차원에서 이어오고 있다라는 부분은 이더리움 홀더들 입장에서는 좀 상당히 힘이 빠지는 소식으로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현물 거래소 안에서의 이더리움의 보유량을 확인을 해보시면 직전 고점 때 보여줬던 것처럼 급격한 변동성이나 보유량이 급증하는 모습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여전히 거래소 안에서 이더리움의 보유량은 여전히 좀 적은 수준으로 확인이 되면서 일단 이 온체인 데이터만 확인을 해봤을 때는 이더리움의 추가적인 가격 상승과 관련된 기대감을 키워갈 수 있는 지표로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이 좀 유일하게 상위권 안에서는 큰 폭의 가격 변동성을 보여주지 않은 코인이기 때문에 제 주변에서도 최근에는 좀 오히려 이더리움을 매수해가는 흐름들이 많이 포착이 되고 있어요. 리플도 뭐 솔라나 도지 이제 이런 코인들이 이번 사이클에서 이미 큰 폭의 상승을 한 번씩 다 봤기 때문에 아직 오지 않은 이더리움의 상승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좀 저점에서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더를 매집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우리가 이 위기를 기회로 봐도 괜찮을지 혹은 이거 기다리는 동안 차라리 다른 데서 조금 더 기회비용을 끌어다 쓸지는 여러분들의 투자 전략에 따라서 좀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간밤 리플만 이렇게 홀로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을 보여준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뉴욕과 텍사스에서 통화 송금 라이선스를 획득했다고 합니다. 해당 소식 이후로 리플이 급등하면서 지금 차트적인 관점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현재 가격 대비해서도 50%의 추가 상승이 기대가 되는 패턴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고요. 그로 인해서 현재 리플의 추가적인 단기 목표가는 4달러 62센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RSI 같은 경우도 58에서 62까지 올라오면서 이 불리쉬 모멘텀에 대한 시그널이 계속해서 포착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리플은 원래 이렇게 송금 통화용으로 나온 프로젝트죠.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뭐 주요 경제국들, 특히 아시아 국가들에서 리플의 어떤 기술이나 리플을 사용해서 좀 결제 솔루션을 이어가는 기관과 국가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번 라이센스는 뉴욕과 텍사스에서 나오면서 다시 한번 시장의 리플에 대한 기대감을 또 강하게 가지고 간 것 같습니다. 리플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 안에서는 33개 주
에서 라이센스가 있다라고 하고 이걸 포함해서 전 세계에서 지금 55개 이상의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기술적으로 그리고 얘네들이 가지고 가고 있는 이런 파트너십 차원에서 사실 다른 코인들이 다른 프로젝트들이 리플을 뛰어넘기는 쉽지 않다라는 관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만큼 리플은 기술적으로 사업적으로 너무너무 탄탄한 지금 프로젝트로 코인 시장에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이 암호화폐 관련 업계에서 지금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가 되고 있고 또 친 트럼프 인사로도 리플의 CEO인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불리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이런 정부 정책에 대한 추가적인 수혜까지 받아갈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리플의 가격은 계속해서 급등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오늘 우리를 놀라게 했던 이 딥시크보다도 더 뛰어난 기술을 가진 코인 프로젝트가 있다라고 해서 이 부분도 같이 짚어드리도록 할 텐데, 딥시크보다 더 대단한 놈은 니어 프로토콜이었습니다. 이 딥시크 같은 경우는 6,700억 개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이 AI 모델을 돌리고 있는데, 니어 프로토콜 같은 경우는 무려 1조 4천억 개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오픈소스의 AI 모델을 니어 프로토콜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측면에서 아직 어쨌든 코인 프로젝트이니만큼 딥시크처럼 지금 현물로 뭐 플랫폼이 나온 건 아니잖아요. 현실 세계에서. 그렇기 때문에 딥시크만큼의 관심을 받는 건 아니지만 이번 딥시크의 부각으로 인해서 니어 프로토콜 또한 시장 안에서는 상당히 부각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전일 대비해서는 지금 소폭의 하락을 보이고 있지만 제가 한 시간 전에 봤을 때는 전일 대비 3% 정도의 가격 상승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AI 관련된 코인들이 최근 딥시크 이슈 이후로 계속해서 부각받을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가격 자체는 일주일 대비로 놓고 봤을 때는 하락으로 전환된 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어 프로토콜 여기 옆에도 뜨네요. 방금 저희가 같이 확인했던 내용이. 그래서 기술적으로 딥시크를 포함한 기존 이 오픈소스 AI 모델보다도 크립토 쪽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가지고 가는 기술력이 더 뛰어나다라는 부분들이 계속 하나둘 검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 관심과 시선이 크립토 프로젝트까지도 옮겨진다면 추가적인 급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도 같이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내일이면 설날 당일인데, 해외 가신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것 같고요. 스키장 가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또 집에서 쉬시는 분들, 그리고 또 시골 내려가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 모두 설 명절 가족분들과 잘 보내시고, 설에도 성공 투자 계속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조금 구조가 바뀌는 이 쭈아나의 코인 방송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커뮤니티 글을 통해서 좀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저는 이번 주에도 좀 더 시간이 된다면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